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와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아주 쉽고 빠르게 뚝딱 만드는 초간단 무침 반찬 특집 준비해놨습니다. 자,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은방 터디 사건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에서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온 10대 2명이 1,600만 원 상당의 30돈짜리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10대 2명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10대인 A군과 B군은 범행 직전 온라인 검색을 통해 범행이 비교적 쉬워 보이는 금은방을 물색했다고 하는데요. 금은방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금은방 직원이 출입문을 원격으로 닫을 수 있다는 정보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A군은 팔찌를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금은방 직원에게 건네받은 팔찌를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그 사이 B군은 자동 출입문 앞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직원이 출입문을 닫을 수 없도록 방해해 A군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네, 범행 계획이 아주 치밀했는데 검거가 바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도보로 도주 중이던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발한 경찰에 의해 15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에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빚을 지면서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돈을 마련하고자 고등학교 후배인 B군을 꼬드겨 이번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고 우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범행 계획을 세웠다는 거 그렇죠. 보니까 이거 진짜 참 큰일이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지난해 특정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보험 사기 제보가 금감원에 접수가 됐는데요. 해당 병원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까지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게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 사기를 제보한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병원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 사기를 제보한 2명의 제보자에게 지급이 됐는데요.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14건이었는데 포상금 규모만도 19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니 저 한참 뭐 유행처럼 저럴 때요. 브로커 병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우리 보험이 세고 있었는데 보험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이런 보험 사기는 최근 들어 상당히 조직화되고 규모화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 제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신고할 때 내 신분이 혹시나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고요.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병원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이거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 층이
이전 조사보다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도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 30대 젊은 층에서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경우가 직전 조사인 2020년 때보다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다라고 답한 30대는 27.6%, 30세 미만은 15.7%로 각각 2020년 조사 때보다 9.4%, 6.8% 올랐는데요.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30대는 44%, 30세 미만은 19%로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10%,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뭐 저 고무적인 얘기인데, 네. 그죠? 그 자녀를 낳겠다 젊은 층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사노동, 돌봄 노동 등을 성별 구분 없이 똑같이 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부부 간 대화 시간이 늘어나는 등 가족관계 또한 전반적으로 더 건강해진 데에 이유가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으로 30분에서 2시간 미만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증가를 했는데요. 전혀 없다라거나 30분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6.2%로 지난 조사 대비 9.2%가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지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리고 가정이 편안해야 네.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다. 아유, 좋네요, 이거는. 다행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출산율의 반등을 섣불리 기대해봐도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비를 기존보다 무려 3배 이상 올리겠다고 밝혀 주민들과 또 이 관리사무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차 있는 분들은 아주 늦은 밤에 귀가할 때 자리 있을까? 아, 맞아요.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동차 2대를 보유한 집들의 주차비를 3배 올리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32평 기준으로 18,000원이었던 주차비가 54,000원이 되는 건데요. 인상폭은 차가 많을수록 거의 급등합니다. 차가 세대인 32평 가구의 주차비는 원래는 38,000원이었는데 282,000원으로 7배 이상 오르게 되고요. 네. 4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58,000원에서 51만 원으로 9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차 한 대 가진 주민과 2대 이상 가진 주민과 이게 또 엇갈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량을 가구당 한 대 갖고 있는 가구에서는요, 이거 당연히 필요한 인상 아니냐 이런 입장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가구가 갖고 있는 차가 1.2대였다고 합니다. 한 대는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가구당 차를 한 대씩만 몰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였을 거란 분석인데요. 차를 2대 이상 가진 입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갑자기 그것도 몇 배씩 올려서 내라는 건 불합리하고 주차비 때문에 차를 팔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 부부가 각각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꽤 많아서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싶은데요. 주민들의 이런 자체적 노력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한 그런 아파트도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가 이런 문제에 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세대당 자동차 한 대는 무조건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했는데요. 나머지 차량은 다차량 주차 공간에 별도로 대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대당 한 대는 정확하게 이 공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주차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네. 구 아파트, 옛날 아파트는 정말 이거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 대책도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로 대한민국이 변한다, 네. 발전한다 이랬으면 더 좋죠, 그죠? 네. 예, 그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작은 변화. 작은 변화. 너무 어려워서 예. 잘 모르겠는데요. 자,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상 속의 작은 변화 뭐가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은 혁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스티브 잡스요. 일론 머스크. 어떤 거를 이렇게 발명해내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혁신가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부와 혁신의 만남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부 혁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끄는 K혁신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을 만나러 가는 길. 이 도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혁신이 있는 걸까요? 안산분기점은 2011년도까지 해마다 연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던 구간이고요. 영동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산 분기점. 평소 통행이 많고 도로가 복잡해 사고가 잦았다는데요. 미처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른쪽 진출로 쪽으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끼어드는 순간 방향을 튼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나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효과적으로 확 줄여준 혁신 또한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혁신의 정체는 도로 위 노면 색깔 유도선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변화,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색깔 입고 나서는 엄청냥 잘 지키고 편해졌어요. 참 그 선만큼은 잘 그려놨다고 생각해요. 2011년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 후 분기점과 나들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거 대비 27%나 줄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 많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는 안전지킴이었는데요. 혁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또 어떤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온이 오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것, 바로 그늘막입니다. 펴놓은 거 보니까 올 여름에 좀 시원하겠어. 뜨거운 날에 잠깐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늘막. 그러고 보니 그늘막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2015년에 당시 구청장님께서 횡단보도상에 연세가 드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사이 그 잠깐만이라도 따가운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우산 모양의 그 서리풀 원두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그늘막이 얼마나 보호해줄까요?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그늘막 내부는 외부의 온도보다 무려 8.4도나 낮습니다. 어느샌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화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늘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혁신이었습니다. 이번엔 세계적인 IT 강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2001년 개항한 이후 지난해 누적 이용객 8억 명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국내외에서도 수상이 잇따르며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했는데요. No problem, the airport. Very good. It's very good. Yeah, it's good because its service is easy for me. 완벽해 보이는 이곳에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사카 가는데 4시간 전에 나왔거든요. 일찍 왔습니다. 4시간 전에 왔습니다. 3시간 전 도착으로 왔고요. 이제 불안하니까 미리 들어가서. 그런데 이 긴 대기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로 얼굴만 보여줘도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입니다.
기존에는 출국장이나 탑승구 비행기 타시기 직전에 여권 탑승권을 직원분께 제시를 해서 직원분이 직접 여권에 있는 사진과 여분의 얼굴을 비교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스캔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됐었는데 이제 스마트 패스를 통하면 그 모든 절차를 얼굴 인증만으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훨씬 빠른 그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매번 여권을 꺼내지 않고도 전용 게이트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 우리가 만나본 세 번째 혁신은 여행의 시작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인천국제공항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고도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네 번째 혁신은 정부 민원 사무 자동화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요. 평소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출을 받았어도 고금리 이자로 부담될 때 스마트폰 하나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있고요. 계좌번호가 헷갈려 실수로 타인에게 잘못 이체한 경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혁신으로 지난해 OECD가 실시한 디지털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부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대출 갈아타기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일상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복지와 편의를 향상시키는 작은 변화. 대한민국의 K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역사 개그맨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갈까요? 1949년입니다. 4월 1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9년 4월 15일은 귀신 잡는 해병,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된 날입니다. 필성! 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활약으로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날 해병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다. 멋지다. 이게 정말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그 해병대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해병대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해병대는 상륙작전, 수륙, 양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부대죠. 육군, 해군, 공군과는 다르게 해병대는 군대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해병대를 보유한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50여 개 정도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군대죠. 해병대 창설의 계기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었어요.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병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 지역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진압에 참여했던 신현준 해군 중령이 상륙 작전 부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해군 총사령관 손원일 제독에게 해병대 창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해군에서 선발한 380명의 병력으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창설이 됩니다. 네, 필성! 우리 멋진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에 여러 전투에서 수많은 공을 더 세웠죠. 네, 바로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서울 탈환작전 등에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9.28 서울 수복대 많은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이 사진이 있는데 이 태극기를 가장 먼저 개양한 주인공도 해병대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해병대원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전과를 거두었고 최근에는 2010년 연평도 해전 때 불붙은 철모를 쓴 채 북한 포
포진지를 향해 반격한 해병대원 임준영 씨의 활약도 많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죠.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 규모로 병력만 2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 이 말이 딱 멋지죠. 떠오르는데 이 말의 유래도 궁금해요. 진짜 귀신을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신문 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해병의 상징과 또 같은 이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은 한국 전쟁 때 미국인 종군 기자 마가렛 히긴스가 한국 해병대의 놀라운 전투력을 칭송하면서 붙인 기사 제목입니다. 자, 그녀는 북한군 2개 연대가 경남 통영 시내를 기습 공격했을 때 한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반격에 나섰던 통영 상륙작전을 취재했는데 그때 그 기사 제목을 그들은 마치 귀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붙였습니다. 멋지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와. 별명이 붙은 거죠. 야, 아니 그리고 또 해병대 하면 또 해병대 특유의 머리가 있잖아요. 이걸 상륙 돌격형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유래가 있는 겁니까? 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해병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헤어스타일입니다. 상륙 돌격형 머리인데요. 물속에서 이용할 때 수영할 때 마찰력을 줄이고 또 전투 중에 수술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머리 양옆과 뒷부분을 짧게 깎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언제든 전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 그리고 그 해병대는 정말 멋있는 게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죠. 말이 있잖아요. 전우회가 정말 끈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연예인분들도 해병대 출신이 꽤 있거든요. 갑자기 김은국 씨 생각나. 네. 나 해병이야. 네, 그 전에 저 푸른 초원호에 남진. 가수 남진 씨, 남진. 네, 그리고 오. 이정 씨, 배우 임채무 씨, 김상중 씨, 다 해병대 출신이고요. 네. 배우 현빈 씨. 맞아.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있었던 시기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어요. 대단하다. 그때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쉽고 편한 길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많은 걸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해병대 올해가 벌써 창설 75주년인데요. 네. 지금도 365일 24시간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병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사랑을 계속 받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필승! 화이팅! 멋지네요, 진짜. 화이팅!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56년 4월 1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할리우드에서는 다양한 영화 장면 속에서 수많은 신데렐라가 탄생하고 나는데요. 그런데 할리우드 배우 최초로 진짜 왕비가 된 배우가 있습니다. 1956년 4월 18일은 할리우드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국왕 레니에 3세와 결혼한 날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대표 미녀 배우인데요. 배우 인생의 정점에서 국왕과 결혼하면서 진짜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네,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군주와 결혼. 이게 정말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죠. 대단했었죠. 네. 영화 속 그레이스 켈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우아함 그리고 또 기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처음 이제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네, 원래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델을 하다가 브로드웨이 연극과 TV로 활동 무대를 넓힙니다. 그러다가 1952년 서부극 영화 하이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게리 쿠퍼 아내 역을 맡으면서 인지도를 올립니다. 이후 영화 모간보에서 클라크 게이블, 에바 가드너 등과 함께 주연을 맡았고 배우 데뷔 3년 만인 1954년에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릴러의 거장이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3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 3편이 뭐냐면 이창, 다이얼 M을 돌려라, 나는 결백하다.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에요. 여기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우아하고 지성미 넘치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네, 헐리우드 배우로도 성공을 했고 앞날도 굉장히 창창했을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 국적도 다른 모나코 군주를 만나게 됐을까요? 네,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칸 영화제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로 가요. 거기에서 모나코 왕궁의 초대를 받습니다. 왕궁에서 열리는 사진 촬영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거였어요. 모나코는 세계에서 작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죠. 면적이 무려 우리 여의도보다 작아요. 그렇게 작아요? 네, 그런데 모나코에 갔더니 왕궁에서는 모나코의 국가원수 레니에 3세의 청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니에 3세는 아마 그레이스 켈리의 그 미모, 우아함에 반했겠죠. 거기에 더해서
관광 수입이 주 수입원이었던 이 나라에 이 모나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찾은 것이 바로 그레이스 켈리였던 겁니다. 네, 그렇게 만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세계 결혼식을 하게 되죠. 네, 두 사람은 모나코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식전 축하 행사만 일주일을 했고요. 네, 결혼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돼서 무려 3천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자, 결혼식의 최대 이슈는 그레이스 켈리의 웨딩 드레스였어요. 자, 이 켈리의 드레스는 이후 케이트 미들턴, 미란다 커 등 셀럽들이 만들어서 다시 자기가 입기도 했고요. 34명의 재봉사가 무려 6주에 걸쳐서 만들었고, 가격, 이거 중요한데 무려 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더 화제가 된 것은 결혼 반지였는데요. 무려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가격 한화로 무려 45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호화스럽. 계속 그냥 그랬으면 뭐 7억인데요. 일단 452억이라는 돈이 그죠?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전 세계에 방영도 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네, 실제 생활은 겉보기와 달랐어요. 자유로운 성격의 그레이스 켈리는 그동안 세간의 평가와 도덕적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던 그런 배우였어요. 유부남과 연애를 즐겼을 만큼 결혼 전에는 사랑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자, 왕비가 되니까 제약이 따르죠. 이 외부 시선에 시달리다 보니까 품위를 유지하는 게 큰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뼛속부터 왕족이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평민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했다고 해요. 한 예로 모나코는 프랑스어를 썼는데 켈리는 프랑스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언어 소통조차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 히치콕 감독이 영화 출연을 제안을 하는데 이걸 하고 싶었겠죠. 하려고 했는데 그 배역이 도벽이 있는 여성이다라고 한 게 알려지니까 모나코 언론과 국민들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것이 켈리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왕실은 더 이상 동화 속의 그런 신데렐라 세계가 아니었군요. 현실이었던 거고. 근데 켈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1982년 9월 13일 그레이스 켈리가 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서커스를 관람하고 직접 운전해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에 악마의 코스로 유명한 그랑코니시 해안도로에서 전복 사고를 일으킵니다. 딸 스테파니는 차에서 탈출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켈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37m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곧 사망했습니다. 켈리의 죽음은 오랫동안 음모론에 휩싸여요. 이 그녀의 사생활로 골머리를 앓던 모나코 왕실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고 원인이 켈리의 운전 미숙으로 판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신데렐라, 우리는 다 해피엔딩을 알고 있죠. 네. 하지만 현실의 신데렐라였던 그레이스 켈리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신데렐라를 봐도 딱 결혼하는 거기까지 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현실 살았을지. 세상은 어떻게 살았을지 안 보여주죠. 모르죠.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4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62년 4월 17일은 미터제 택시가 서울에서 운행된 날입니다. 당시 서울 택시는 한 2,700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 300대에 우선적으로 미터제 택시가 시범 운영된 건데요. 미터기에 나와 있는 요금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주먹구구식 계산과는 달리 손님과 기사 간의 요금 시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정말 택시 한번 타보는 게 소원. 그래요? 계속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네. 택시는 너무 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미터기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택시 요금이 투명해졌고
그러면 최초의 미터기 택시는 언제 나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이 미터기 택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6년이었습니다. 그전 택시는 미터기가 없이 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택시가 아니라 대절 자동차였어요. 나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에 합시다. 이래서 차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1926년에 아사히 택시라는 회사에서 서울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운행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최초로 미터기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승객들은 불편했어요. 미터기 올라갈 때 찰칵찰칵 하면서 돈이 올라가잖아요. 이 소리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일도 빈번했고, 예를 들어서 미터기에 6원 요금이 찍혔는데 3원만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사가 쫓아갔다고 하는 이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 미터기 있는 택시가 그전보다 요금이 더 나오는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미터기 없는 택시를 골라 타는 일이 있기도 했어요. 승객 입장에서의 문제는 미터기가 있으면 요금 흥정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아사히 택시가 이 새로운 방식을 4개월 만에 접고 맙니다. 확실히 그 당시에는 이 미터기 택시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했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터기는 언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한참 뒤인데요. 1962년 1월 1일에 국토부가 당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요금 시비,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터기를 부착한 택시 안에서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유도한 거죠. 그런데 사업 한 달 만에 미터기 성능 불량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돼요. 그러다가 1962년 4월에 그 빈자리를 일제 미터기를 들여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터제 택시의 기본 요금은 300환, 현재 원화 가치로 약 1,500원이었고 2km까지는 기본 요금 300환, 이후 500m마다 50환씩 올라가는 현재 가치로 250원씩 올라가는 그런 요금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터제 택시에 이제 시민들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반응은 엇갈렸어요. 택시값이 투명해지니 마음이 놓인다라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손님은 미터기가 찰카닥하고 5원씩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철커덕하고 내려간다는 그렇죠. 네,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또 당시 택시 요금은 시외 요금에 할증을 쳤기 때문에 일부 기사들이 시내 운행을 하면서 시외라고 미터기를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가 하면 어디까지가 시내인지를 가지고 승객과 기사가 시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서 미터기를 원망했는데, 이분들은 평소 바가지 요금을 씌웠던 사람들이죠. 제대로 받으니까 미는 거죠. 그 후로 이제 달리는 말로 표시되는 미터기가 생겼는데 택시만 타면은 거기 막 어찌나 빨리는지 막 달리니까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미터기에서 말이 달리는 그림이 표시가 됐는데,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은 택시 미터기 속의 말이다 라고 하는 아재 개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달리는 말이 표시되던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택시 요금 조금 덜 내려면 타이어가 새 거인 택시 타라. 네, 그러면 좀 덜 나온다,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심야도로를 쏜살같이 달리면 미터기의 말도 쏜살같이 달려요. 그래서 승객들을 조마조마하게 했죠. 그런데 반대로 길이 막히면 말도 섭니다. 이때는 기사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죠. 그래서 1985년부터는 막힌 길에서도 요금을 내게 하는, 부과하는 거리, 시간, 병산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말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서울시에서는 자, 이 기계식 미터기를 앱 미터기라고 하는 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과 연결된 GPS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 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자, 이 앱 미터기는 기계식 미터기보다 더 정확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으로 이 앱 미터기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스마트폰에도 이 앱을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승객으로 타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제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택시 요금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죠. 자,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택시, 앞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 4월 2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9년 4월 21일은 조선 황실의 비운의 왕녀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고종의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덕혜옹주는 망국의 서름을 겪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이날 창덕궁 낙선제에서 77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2016년인가 덕혜옹주라는 영화가 개봉이 저는 조선의 되면서 옹주. 많은 분들이 덕혜옹주에 대한 덕혜입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정말 아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대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일본에 끌려가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고종이 고명딸로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서요. 네, 1907년에 일제의회 강제 퇴위당한 고종이 머물던 덕수궁에서 1912년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종과 의친왕, 영친왕 등 세 아들을 둔 고종이 환갑이 되던 해에 늦둥이 딸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궁녀 양씨 양귀인이었는데요. 고종은 그 앞에 딸이 4명 있었지만 모두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외동딸이 된 거죠. 고종은 엄청난 딸바보였다고 해요. 생후 50일 만에 덕혜옹주를 자기 친정인 함령전에 데려다 키우게 하는데 조선이 건국된 이후 아버지와 함께 산 왕자 공주는 덕혜옹주가 유일합니다. 거기다 덕혜옹주가 5살 때 궁에 유치원까지 만들면서 지극정성으로 딸을 키웠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덕혜옹주는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평범한 명랑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뭐 요즘도 이제 주변에 늦둥이 본 분들 보면 정말 예뻐하고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맞아요. 않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종도 똑같은 딸바보였는데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다면서요. 네,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날 8살이 됐을 때 이 덕혜옹주의 운명이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울타리가 되었던 아버지 고종이 돌연 승하한 건데요. 일본 총독부는 그 뒤에 황족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유학을 요구했고 어린 덕혜옹주는 13살 때 생모와 떨어져 일본 수도 도쿄로 보내집니다. 여기서 도쿄에 있는 학습원을 다녔지만 낯선 타지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학습원 동급생이었던 소마 유키카라는 사람의 회고록에 따르면 덕혜옹주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놀이도 하지 않고 교실에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마 유키카가 일부러 덕혜에게 내가 너라면 독립운동을 할 텐데 너는 왜 안 하니? 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던 거죠. 또 학교에 다닐 때 항상 보온병을 챙겨 다니면서 집 바깥에서는 물 한 모금도 함부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고종 황제의 독살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니 양귀인이 간곡하게 당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는 뭐 노래도 좋아하고 이렇게 발랄하던 소녀가 일본으로 끌고 가게 되면서 굉장히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된 건데 이 나이면 참 조선에 있는 엄마가 참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덕혜옹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7살이던 1929년에 어머니 양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 소식을 들은 덕혜옹주는 검은색 양장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어머니 유해 앞에서 눈물을 쏟아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소녀에게 조선 상복 착용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고 가서 억압과 감시에 시달려야 했으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네, 덕혜옹주는 또 어머니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됐고요.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 18살에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눈앞에서 사람이 걸어도 반응하지 않고 식사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 결혼까지 시켰다면서요? 네, 일본은 덕혜옹주가 19살이 되던 1931년 대마도주의자 일본 백작 가문의 소 다케유키 백작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덕혜옹주가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면 일본 귀족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 대한제국 왕녀로서의 상징적인 권위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의도를 한 거죠. 결혼 후 딸 정혜를 낳았지만 조현병은 쉽사리 낫지가 않았고요. 1945년 일제 패망 후 1년 뒤인 1946년 덕혜옹주는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15년간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당하고 딸은 실종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뭐 너무나 아픈 세월을 보내는데 그리고 이게 조국이 해방이 돼도 당장 돌아가지도 못했다면서요. 네, 덕혜옹주는 늘 고국을 그리워했지만 이승만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귀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일본으로 끌려간 지 무려 37년 만인 1962년 50살의 나이에 처음 마침내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조현병 때문이었는지 덕혜옹주는 자신을 마중 나온 어릴 적 유모 변복동과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덕혜옹주가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을 했는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겼다는 마지막 낙서에는 살고 싶어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대한민국, 우리나라 등의 단어들이 나열돼 있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1989년 4월 21일 낙선제에서 7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운의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 우리는 그녀를 떠올리면서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익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연도 우승을 뜻하네 이겨내는 이념도 이상적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자체가 패배와 좌절감의 과정은 아주 뒤집는 반전 그 안에 들어있어 흐르는 땀과 끓는 감정 이제 암전 비로소 어둠이 몰려올 때가 빛이 보이는 법 보여줄게 내 감동 You must wake up 손을 뻗어봐 저 댐을 열어 Hold it tight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뵌다. 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요 주부님들이요 가장 많은 요새 고민거리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면 반찬을 1년 365일 걱정이 돼요. 뭐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무침 반찬 요것만 있으면 정말 한 끼 식사가 뚝딱 마련이 되는 초간단 무침 반찬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거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방법도 쉽고요. 그다음에 만들기 간단해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늘종 견과류 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늘종 약간 알싸하잖아요. 요 알싸한 거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소한 견과류와 함께 된장을 가지고 무쳤더니 요게 또 아주 맛깔스러운 반찬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양배추 값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요 큰 거 한 통 사면 여러모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주 요긴한데 그래서 양배추, 게살, 오이 무침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아주 고소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겨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톡 쏘는 상큼함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식사하실 때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너끈하게 한 끼가 되니까 반찬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유, 맛있겠어요. 네. 무침 반찬은 뭐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게 사실 그 비법도 중요하지만 손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샘표 무침 반찬 간단하게 잘 한번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해. 자, 일단 마늘종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마늘종은 우리가 지금쯤 한창 많이 시장에 나와 있고 요거 가격도 굉장히 착해서 많이들 이제 한 단씩 구입을 하셔서 장아찌도 담아놓고 절임도 하고 그다음에 볶음, 조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쌈장까지도 요 마늘종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은 요 마늘종하고 아주 고소한 견과류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 마늘종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 한 4cm 길이만큼만 썰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너무 길게 썰으면 요게 또 견과류하고 요게 같이 결합이 안 되고 약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막 동글동글하니까 막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늘종이 다 준비가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견과류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견과류는 집에 냉동실에 있는 거 그냥 다 꺼내셔도 괜찮아요. 우리 예인 씨 냉동실에는 견과류 뭐 있어요? 일단 호두. 호두 있어요. 예, 예. 아몬드까지 있는. 아몬드. 네. 그래도 꼭 잘 견과류는 챙겨 이제 드시네요. 뭘 딱히 안 해도 그냥 먹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어요? 피칸. 피칸. 특이한 거 있네요. 네네네. 좋아해서. 저는 여기 호두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뭔지 아시죠? 캐슈넛. 네, 캐슈넛하고 잣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요 잣 말고 땅콩으로 대체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아몬드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집에 나는 피칸이 있다 그러면 피칸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요 세 가지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살짝 볶아줘야 돼요. 프라이팬을 조금 달군 다음에 일단은 가장 두꺼운 호두부터 넣으세요. 호두. 요즘 팥이 비싸더라. 비싸죠. 요새요? 네. 요새 조금 견과류가 가격이 좀 있는데 저는 냉동실에 좀 넉넉하게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낸 견과류는 무조건 이렇게 팬에 한번 볶으셔야 돼요. 수분 때문에 그런가요? 수분 때문에? 수분감도 그렇지만 이 견과류가요 냉동실 안에 있을 때 냉동실에 있는 온갖 것들의 맞아요. 향을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호두가 볶아지면 그 다음에는 캐슈넛을 넣고 볶아주세요. 저렇게 볶음도 고소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볶음을 해야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우러나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볶아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잣을 넣고 볶아주세요. 잣을 요새 잣 비싼데 저렇게 많이 넣어요. 제가 보니까 촬영하면서 썼던 잣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잣이 조금 없다 그러시면 땅콩, 아몬드 슬라이스, 아몬드, 뭐 피칸 이런 걸로 다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마카다미아라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마카다미아 넣으셔도 되는데 마카다미아는 조금 덜 넣으셔야 돼요. 너무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느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서 이제 잠깐 식혀둘게요. 네. 요거 이제 잠깐 식혀둘 동안 우리를 뭐냐 하면 이렇게 물이 펄펄펄 끓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소금을 왜 넣냐 하면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파란색 채소인 요 마늘종을 데쳤을 때 훨씬 더 색깔이 싱그럽게 연두색이 되죠. 이렇게 넣어서 데쳐주세요. 어느 정도 데치냐 하면은 만약에 요 마늘종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림을 한다 그러면 지금 꺼내셔야 돼요. 지금 바로. 네. 근데 우리는 이 마늘종을 가지고 바로 무쳐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 정도는 데쳐야 이 안에 있는 아린 맛은 빠지고 부드러운 맛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조물조물 데쳐주세요. 네, 1분 정도만. 네, 소금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을 꺼요. 불을 끄고 나서 요거를 바로 찬물에다가 2번씩 헹궈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싱그러운 맛을 좀 유지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종은 알싸한 그 아린 맛만 빼고 나면 굉장히 아삭아삭해서 식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무쳤을 때 우리가 씹는 그 식감 때문에 훨씬 더 맛을 잘 느끼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쳐주시고요. 찬물을 완전히 스며들게 해서 열기를 완전하게 빼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데쳐주세요. 한 번만 더 물에다 헹궈야 되겠죠. 네, 초록초록.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네, 너무 네. 예뻐요. 색이 예뻐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저는 마늘종 그 식감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식감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 그냥 어떤 분들은 센 것도 초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맛있는 된장 이렇게 찍어 드시잖아요. 네. 또 산에 갔다 오시면은 그런 거 해서 고기랑 맛이 많이 잡수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센 걸로 하게 되면 조금 입안에 오래 남아요. 취가.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까 제가 견과류 볶아놨잖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도마에다 올려주세요. 더 바삭해지겠어요. 네, 완전 고소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이 마늘종이 이게 지금 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얇죠. 근데 견과류는 조금 두껍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요, 네. 견과류를. 썰어주세요. 견과류 썰은 거 처음 보는데. 그래야 요 견과류가 살짝 가루화가 조금 돼서 흡착이 잘 되다 보니까 따로 놀지 않죠. 우리가 양념했는데 따로 놀면 맛이 없어 보이고 양념이 씻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또 너무 가루로 썰면 맛이 더 없어요. 네. 씹히는 식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어느 준비를 정도만? 해주세요. 네. 요 아니 정도만. 브런치 먹을 때 샐러드에 아몬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네. 응? 아우,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담아주세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요것만 먹어도 맛있죠. 네. 저 고소한 네. 맛이 좋은데 저게 몸에도 좋다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몸매도 좋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견과류를 이렇게 썰다 보니까요. 견과류가 약간 따끈따끈해요. 그렇죠? 요거 싸늘하게 식혀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마늘종은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따끈따끈한 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록색이 약간 누렇게 뜨거든요. 색깔 그러면 다르니까. 아무래도 맛이 없어 보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펼쳐서 조금 식혀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뭘 하느냐 바로 무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쳐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념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이 마늘종하고 네. 이 견과류하고 섞었을 때 어떤 양념장이 가장 맛있을까요? 1. 간장, 2. 된장, 3. 고추장. 나는 노선을 달리 갑시다. 네. 네, 나는 1. 나는 간장. 아, 저도 간장하려고 그럼 그랬는데. 3명 다 간장이네. 견과류가 있어서 고추장은 좀 안 어울릴 그러니까.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여기 사계식탁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의 스타일을 잘 모르시나 봐요. 어머나! 겉봐 내가 달리 가라 그랬잖아. 세 분 다 땡. 그래요? 된장입니다. 된장이요? 맞아. 이야. 너무해요. 저희 스타일을 좀 아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알고 일부러 달리 가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혜민 씨가. 된장을 섞어서 어떤 맛이 날까 잘 모르겠어서. 아 그래요? 네. 된장에다가 마늘종을 버무리면은 정말 맛있는 밑반찬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견과류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고소하죠. 자, 신기하다. 일단 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된장을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푸느냐? 그냥 생수 넣으세요. 오. 생수 한 큰술 넣고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잘. 이 마늘종하고 된장이 섞이면은요 맛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문제는 요거 두고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요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을 넣습니다. 간장. 아, 된장 베이스로 이제 간장이 네, 또 간장을 들어가는. 넣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어줘요. 된장이 좀 많이 풀리면 더 좋아요. 매끈하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에 한번 내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단맛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엿을 조금 넣어주세요. 물엿 넣고. 근데 지금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가 없을까요? 마늘종이기 때문에 제가 마늘을 안 넣어요. 이미 마늘종이 향이 나잖아요. 그리고 된장에다가 다진 마늘을 많이 넣게 되면 된장의 구수한 맛이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늘종만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요. 아우. 더 구수하겠다. 궁금하다. 고소하죠. 그랬으면 이제 마늘종을 넣어주세요. 마늘종 넣을 때도 물기를 좀 빼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빼고. 야, 아직 탱글탱글하고 보니까 아삭아삭하겠다. 저. 완전 맛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을 때 여기 지금 약간 물성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물성을 없애려면 이 견과류에 가루가 좀 들어가면 없어지거든요. 다 식었어요. 네. 요걸 넣으세요. 듬뿍 들어갔다. 아, 저거 맛 아주 궁금한데요. 된장도 들어가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된장으로 버무리는 게 우리 그냥 간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된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된장 베이스에 간장. 네. 네. 그 다음에는 요거 쪽파.
쪽파만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소하라고 깻가루만 좀 뿌려요. 끝났네요. 네. 끝났어 아주 그냥. 근데 요거는요 손으로 조물조물하기보다는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조물조물해서 견과류하고 요 마늘종이 같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네. 돼요. 자, 그랬으면 제가 요 그릇에다가 어머나. 완성이. 이렇게 한번 좀 완성이다. 담아볼게요. 많이 좀 쓱 담아주세요. 네. 밥반찬으로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찬 고민하신 어머님들이 사실 마늘종 하나만 샀을 뿐인데 오늘 꽤 큰 반찬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늘종은 그냥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 그렇죠. 이쁘다. 저 마늘종 그냥 고추장 찍어서 먹는 게 막걸리 안주로 좋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맛있다는 걸. 네.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제가 한번 먼저 제가 맡았는데 밥을 좀 오자마자 드렸어요. 느껴지네. 와. 네. 어머나 이 고소한 향 뭐야? 아, 일단 밥 없이 한번 마늘종만. 이거는 근데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고소하네. 그쵸. 제가 왜 간장 안 쓰고 된장으로 했는지 아시겠죠? 와, 근데 선생님. 네. 마늘종은 어쩔 수 없이 좀 아린 맛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린 맛이 아예 없어요. 하나도 없죠. 향은 있는데 아린 맛을 좀 뺐어요. 그러네. 그거는 데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와. 데칠 때도 그냥 데친 게 아니라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쳤기 때문에 아린 맛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리고 딱 1분만 데치는 게 좋아요. 견과류 먹을 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입맛 이게 쫑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와. 저는 지금 색다른 반찬이야. 그냥 이렇게 퍼서 먹었는데도 네. 전혀 짜지도 않고 고소함이 훨씬 커요. 간도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그쵸. 간이 딱 맞죠. 그러니까 된장을 썼다 하더라도 된장에 많이 넣고 이렇게 무슨 된장찌개처럼 많이 버무리나 그게 아니고요. 된장을 생수에 풀어서 간장 넣고 나머지 양념만 하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데 또 건강식이에요. 마늘종에 그렇죠. 견과류에 이렇게 해주면 애들도 먹기 좋죠. 근데 요 마늘종 견과류 무침은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하냐? 냉장고 안에서 5일에서 6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요거 뭐 끝까지 드실 수가 있죠. 요 간장에다가 소스처럼 밥에 그냥 비벼 먹어. 그래도 맛있어요. 맛있겠네요. 네. 따로따로보다 네. 비벼 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늘종 견과류 무침은 이제 드셨으니까 이번에는 양배추, 게살, 오이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양배추가 요새 좀 큰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한 8,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시장 가보니까. 근데 저는 요거 제주도에서 온 양배추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작고 맛있게 생겼죠. 네. 요거를 4분의 1통을 썰면 아주 맛있는 무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굵은 심지는 이렇게 없애주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굵은 심지 같은 거 여기 요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 좀 아까운데 요거 쓸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쓰시냐 하면 우리 왜 국물 내고 육수 많이 내시잖아요. 그럴 때 요거 다 모았다가 냉동실 안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888 멸치 국물, 888 무슨 북어대가리 국물 이런 거 할 때 넣으세요. 그러면 단맛이 나서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요새는 조금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 방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요 양배추는 이렇게 해서 그냥 썰어만 주세요. 네. 길게 채 썰어. 네, 그냥 채 썰어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금 저희 집 냉장고 채소 칸에 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양배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오늘 좀 배워서 심폐소생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약간 굵기는 좀 얇게. 요거는요 조금 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거 그냥 드셔도 괜찮은데 내가 오늘 시장 갔더니 마침 해파리가 팔더라. 그래서 해파리를 조금 같이 넣어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시면 해파리 냉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얇은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식하시라고
그 왜 우리 샐러드 빵이라 그러죠. 맞아요. 모닝빵에다가 요거를 약간 좀 넣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수셔도 좋으니까 조금 얇게 써는 게 좋겠지요. 네. 자,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요. 이 소리도 경쾌해요. 착착착착. 자, 이렇게 좀 됐으면 네. 여기에다가 조금 넣을게요. 저 소리는 그 동네 토스트집 가면은 이모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양배추 써는 소리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구나.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시판하는 요 게맛살이 있는데 시판하는 게맛살도 뭐 요새는 그냥 긴 게맛살도 있고 요렇게 좀 잘 뜯어지는 게맛살도 있잖아요. 요거 그냥 적당하게 뜯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요거 뭐 잘 뜯어지니까 이렇게 뜯어서 준비하세요. 비비니까 진짜 상큼한데? 그죠? 비벼 먹으니까 훨씬 맛있죠. 이게 간이 너무 짜지 않아서 이게 사실 비비는 게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좀 이따 먹어야지 하고 이거 남겨두고 있어요. 끝나고 다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시판하는 게맛살도 쭉쭉쭉 찢어주시고요. 요거는 뭐 어머님들이 그냥 옆에 아이들 시켜도 되고 그냥 남편 시켜도 요거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 네. 요거 말고 또 다른 게맛살 있잖아요. 종류는 뭐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네. 게맛살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마침 마트 가니까 이런 게 있어서 덜 잘 요걸 좀 찢어지는 그런 느낌 사왔는데 말씀하시는구나. 예. 게맛살은 이제 문제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하나 옆에서 누가 먹다가 사라져요. 네. 너무 먹기 좋아서.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이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이도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서 곱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걸 다 썰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네. 이만큼만 썰을게요. 야, 어때요? 너무 맛있죠. 아주 지금 요거는 아주 상큼하고 입맛 없을 때 딱일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양배추 오이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담아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건 이제 다 됐는데 그랬으면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 하면 제가 양배추를 사보니까 양배추 세척이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요거 이렇게 썬 것을 흐르는 물에 2번 정도 일단 헹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물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물을 받아서 여기 식초가 있거든요. 식초 반 큰술 정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헹궈요. 이렇게. 거기다 그냥 넣어서. 네, 넣어서 바로 헹궈주세요.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식초 있는 물에다가 살짝 헹궈주잖아요. 이 양배추가 확 살아나요. 그래서 굉장히 아삭아삭해지거든요. 싱그러운 맛도 그렇죠. 나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받아두세요. 이렇게. 잘 털어서 물기는 또 빼줘야 되죠. 물기 많이 빼줘야죠. 이렇게. 근데 물기 뺀다고 또 손으로 막 짜면 그거 안 돼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풋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린 맛이 올라오죠. 지린 맛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기 많이 뽑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물기를 많이 뽑아주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소스는 정말 세상 쉬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쉬워야죠. 너무 쉬워요. 이거 이렇게 좀 닦아놓고요. 네. 어디다 하느냐면 바로 옮기지 않게 바로 무칠 그릇에다가 바로 소스 만들어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겨자가 있어요. 겨자. 겨자 넣는구나. 네, 겨자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이 겨자도 이제 풀려야지만 이게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풀리는 물성 있는 양념을 먼저 넣으세요. 요거 식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단맛도 좀 나고. 네. 그리고 요거를 잘 풀어주세요. 숟가락 뒤로 해서 네. 완전하게 풀어주세요. 그래야 잘못 먹으면 코가 찡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풀을 때 우리가 뭘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 간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잘 풀리라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좀 넣는데 살짝 들기름을 조금 넣어주세요. 들기름이구나 이번에.
잘 섞어요. 또 맛있겠다. 네. 이것도 어우. 자, 요게 풀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네. 숟가락 뒤로 잘 해서 풀리면 아주 완벽하게 풀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설탕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도 넣어요. 그래야 간 맞춤이 조금 되잖아요. 약간의 소금만 조금 넣어요. 그리고 풀어줘요. 다시 풀어주세요. 요거는 뭐 사실 시간만 너무 급하지 않으면 금방 되는 그렇죠. 거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물기를 뺀 양배추 넣고요. 그리고 오이 넣고요. 오이 넣고 그리고 게살 예. 넣고요. 한꺼번에 넣으면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넣으세요. 한꺼번에. 그리고 바로 버무려. 와우 많다.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서 그냥 잡수셔도 되고요. 네. 요새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조금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잡수셔도 되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팁이 두부를 살짝 불에다가 맛있겠다. 지지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섞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뭐 요거 그냥 빵에다가 발라 먹는다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다 버무려졌으면 요거 깻가루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역시 그러면 마지막은 물성이 생기지도 않고 훨씬 더 맛있거든요. 저 집에서 토스트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네, 요거 그냥 샌드위치 빵에다가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가 모닝빵에다가 드렸는데 이렇게 그것도 한번 잡숴 보시고 먹어볼까요? 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요것도 잡숴 보시면 맛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역시. 담아 보세요. 뭐 이 맛은 뭐 옛날에 제과점에 가면 그쵸, 오이 있었죠. 크게 썰어가지고 요거 딱 맞아요. 넣어서 주면 맛있거든. 저는 이 겨자 맛이 살짝 느껴지는 게 오히려 더 상큼한 느낌이 나요. 상큼하고 빵이랑 잘 어울려요. 그쵸, 빵이랑도 약간의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 맛을 빵이 또 잡아주면서 네. 겨자 소스가 들어가야 상큼한 맛이 나거든. 요걸 또 그냥 이거 하나씩. 그대로 먹어봐도 맛있겠다. 요것도 한번 잡숴 그대로의 보시면 맛도 맛이 잘 날 궁금하니까. 거예요. 네. 야. 이 게살이랑 같이 해서 예. 와 코가 뻥 뚫리는 그쵸. 아 너무 좋아요. 아주 상큼하잖아요. 상큼함이 좋거든. 네. 맛있어.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준비돼 있어요? 다음 주는요. 저희가 정말 조금 봄철에 약이 되는 밥상을 차리면 어떨까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두 분 약이 오늘도 되는 밥상.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입니다. 벌써 사흘째 황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전국에서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건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아져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오늘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일부 산간은 높아진 기온으로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후 한때 소나기가 조금 올 수 있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주말에 다시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됩니다. 공연, 전시, 체험, 먹거리 총 4개 분야의 34개 프로그램이 준비된 이번 축제는
지역 농특산물 쇼핑과 화순 꽃감길 음악 분수대쇼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구복규 화순 군수는 고인돌 축제가 열리는 화순 고인돌 유적지의 상시 공원화를 이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 계절이 딱 다니기 좋을 때인데 네. 복병이 있어요. 황사죠. 네. 네, 오늘도 뭐 목이 좀 칼칼하다 했더니 황사가 계속 말썽이더라고요. 오늘도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